그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행복한 할아버지였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혼자서도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포동 우리 집 거실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손자 준호의 목소리였다. 고3이라지만 여전히 앳된 녀석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나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 멈춰 섰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치매 진단서 받으면 바로 요양원 보낼 수 있어. 며느리 윤경이의 차분한 대답이었다. 7년 전 아들과 결혼한 이후 늘 다정했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혈압이 순간 치솟는 게 느껴졌다. 손이 벌벌 떨렸다. 그럼 이 집은 당연히 우리 거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도 다 확인했어. 3억은 좋게 될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40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감까지 지냈으니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내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발걸음을 최대한 죽이며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살살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월 360만 원 연금과 28억짜리 이 아파트. 평생 모은 재산이 탐욕의 대상이었다니. 그날부터 나는 관찰자가 되었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이상했다. 갑자기 나에게 과하게 친절해졌다. 병원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다.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사흘 후였다. 윤경이가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또 들렸다. 네, 어머니, 그 요양원 말이에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사돈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나는 서랍을 뒤져서 흰색 표지의 작은 노트를 꺼냈다. 학교에서 쓰던 만년필과 함께 날짜와 시간, 들은 대화 내용을 꼼꼼히 적기 시작했다. 교사 시절부터 체득한 기록의 힘을 믿었다. 2025년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손자,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며느리 치매 진단서 받으면 바로 요양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며칠 뒤 윤경이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떴다. 화면이 잠깐 켜진 사이 미리 보기가 보였다. 서초구 요양원 비교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 놓았다. 아버님, 이번 주에 병원 가실 수 있으시죠? 윤경이가 다가와서 물었다. 평소처럼 다정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조차 가짜로 보였다. 왜 병원을?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민수 오빠가 걱정해서요. 민수, 내 장남. 변호사라는 놈이 이런 짓에 가담하고 있다니. 그날 밤 나는 창문 너머 반포한강공원을 바라봤다. 아내와 산책하던 그 길이 아득해 보였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순간 두려웠다. 하지만 아니다. 머리는 멀쩡하다. 다만 나이가 들어 몸이 느려진 것뿐이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대화를 엿들었다. 언니, 진짜 괜찮은 거야?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 부산에 사는 딸 다현이 화상통화로 물어봤다. 뭐가 미안해? 노인네가 혼자 살기엔 위험하잖아. 우리가 케어해주는 거야. 며느리의 대답이었다. 케어라니. 세상에 이런 케어가 어디 있나.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76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참을 만큼 늙지는 않았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다. 유럽 패키지 여행 출국 일정 -8월 28일 오후 3시.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열흘. 계획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백전노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왔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병원행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아버님, 오늘 가시죠. 예약 다 해놨어요. 윤경이가 아침 식사 후 말했다. 미리 예약까지. 치밀한 녀석이다. 갑자기 왜 건망증이 심해지셨잖아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평생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부정하면 더 의심받을 테니 조용히 따라 나섰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윤경이가 간호사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몸짓이 과장되었다. 마치 연기라도 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요즘 정말 심해졌어요. 어제는 집에 불 켜놓고 나가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 적었다. 나는 속으로 분통이 터졌다. 한상록 어르신, 들어오세요. 의사는 40대 정도의 중년 남성이었다. 이름표에 신경과 전문의 박현수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별일 없습니다. 가족분 말씀으로는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나는 윤경이를 힐끗 봤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기가 수준급이다. 의사 선생님, 정말 심해요. 어제는 현관 비밀번호도 까먹으셨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즉시 반박했다. 의사가 나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다. 표정이 미묘했다.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가 시작됐다. 100에서 70 빼기, 오늘 날짜 말하기, 3가지 단어 기억하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답했다. 어르신 인지능력은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의 말에 윤경이 얼굴이 굳었다. 그런데 가족분이 걱정하시는 것 보면 집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며칠 더 관찰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윤경이가 밝게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어색했다. 윤경이는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나는 슬쩍 화면을 봤다. 어머니, 오늘 검사는 정상이래요.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요. 사돈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만년필을 들었다. 2025년 8월 18일, 병원 검사 결과 정상, 며느리 실망, 사돈에게 연락. 며칠 후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후견인 신청서 초안이었다. 아들 민수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이미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아버님, 저녁 식사하세요. 윤경이가 상을 차려놓고 불렀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관찰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아, 맞다. 우리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거든요. 갑자기 윤경이가 말했다. 언제요? 8월 28일이요. 10일 정도 갈 예정이에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오히려 고맙다. 물론이죠.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응급 상황 연락처 적어드릴게요. 친절한 척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박태훈. 30년 전 내가 가르쳤던 제자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일한다고 들었다. 오래된 인연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반가운 목소리였다. 태훈아, 선생님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단지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만 했다. 선생님, 정말 확실하세요?
반포동 아파트면 시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응,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시작이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터득한 인내심이 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아버님, 약 드셨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습니다. 단답형 대화가 계속됐다.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8월 27일 밤이 됐다. 아버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혹시 모르니까 응급실 전화번호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10일 후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윤경이가 나를 꼭 안았다. 마지막 연기였을까? 아니면 진짜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까? 상관없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내 차례다. 8월 28일 오전 6시.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버님, 정말 가요? 윤경이가 큰 캐리어를 끌면서 현관에 섰다. 아들 민수와 손자 준호도 함께였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나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속으로는 환호하면서 10일 동안 혼자 계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죠? 걱정 말아라. 76년 살면서 10일 정도 혼자 못 지낼까? 민수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살았는데 이제야. 거짓말 같은 소리. 신혼여행은 핑계고 내가 없는 사이 뭔가 꾸미려는 거겠지. 어서 가. 늦겠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창문으로 가서 그들이 택시에 타는 것을 지켜봤다.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자, 이제 시작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상으로 향했다. 먼저 박태훈에게 전화했다. 태훈아, 나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선생님. 매매계약서 준비 다 됐어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집으로 와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랍에서 흰색 노트를 꺼냈다. 지난 2주간 기록한 모든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화장대 서랍을 뒤졌다. 있었다. 아버님 관찰일지라고 적힌 수첩이. 손이 덜덜 떨렸다.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다. 8월 10일 가스레인지 끄는 것 깜빡함 거짓으로 기록. 8월 12일 현관 비밀번호 까먹음 거짓으로 기록. 8월 15일 같은 질문 3번 반복 거짓으로 기록. 모든 게 조작이었다. 치매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 수집이 우선이다.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제자리에 놓았다. 다음은 아들 민수의 서재였다. 변호사답게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캐비넷을 열어보니 아버지 관련 폴더가 있었다. 후견인 신청서 초안, 요양원 상담 기록, 부동산 시세 조사서까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나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스마트폰 사용법은 손자가 가르쳐줬는데 이럴 줄 몰랐겠지. 오후 2시, 박태훈이 도착했다. 30년 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50대 중반의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많이 컸구나. 잠시 감회에 젖었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태훈아,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말해줄게. 나는 지난 2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손자와 며느리의 대화,
관찰일지, 후견인 신청서까지. 박태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선생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현실이야. 그래서 집을 팔아야겠다. 하지만 선생님, 28억짜리 집을 갑자기 파시면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우선 매매계약서부터 작성해보자. 박태훈이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봤다. 시세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어 있었지만 빨리 팔리려면 어쩔 수 없다. 구매자는 누구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찾고 있던 분이에요. 현금 거래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좋아. 언제 계약할 수 있나?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하자. 그날 저녁 나는 은행에 전화했다.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9일, 오전에 은행을 다녀와서 3억 원의 예금을 안전한 별도 계좌로 이전했다. 나중에 가족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오후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억 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다. 선생님, 정말 확실하세요? 박태훈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응,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후련했다. 40년간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탐욕의 대상일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여사, 박할아버지, 최할머니가 모여 있었다. 상록이 형님, 어쩐 일로 이 밤에?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는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니 분노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김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요즘 젊은 것들이 돈만 아는구만. 애구구, 형님, 그럼 어쩌실 거예요?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나? 당연하죠. 우리가 다 봤어요. 며느리가 형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경로당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8월 30일, 31일이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집을 정리했다. 40년간 모아둔 추억들을 박스에 담았다. 아내의 사진, 아이들 어릴 때 그림,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다. 9월 7일이면 그들이 돌아온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9월 2일, 아파트 잔금을 받았다. 총 23억 원. 세금을 제외하면 약 20억 원 정도가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이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 먼저 10억 원은 공익신탁으로 만들어 법적으로 보호했다. 나중에 가족들이 소송을 걸어도 손댈 수 없도록. 5억 원은 생활비용 계좌에 넣어두고 나머지 5억 원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다. 나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다. 지난 2주간 우연히 들은 대화들을 녹음해둔 것들이다.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 사돈과의 통화 내용, 심지어 아들과의 대화까지.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다시 들어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9월 6일 밤, 내일이면 그들이 돌아온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다. 텅 빈 방들이 을씨년스러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9월 7일 오후 6시,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온 그들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오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다. 10일간의 유럽 여행이 즐거웠나 보다.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윤경이의 모습이 보였다. 삐.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당연하다. 어제 비밀번호를 바꿨으니까. 왜 안 열려? 윤경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버지,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바꿨다. 왜요? 갑자기?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실로 들어선 그들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달라진 걸 느낀 모양이다. 아버님,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어 보이죠? 윤경이가 둘러보며 물었다. 정리 좀 했다. 정리요? 뭘 그렇게 많이? 손자 준호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고지어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내 방이 왜 이래요? 모든 가구가 없어진 빈 방을 보고 있을 것이다. 민수와 윤경이가 황급히 각자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소리쳤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했다. 앉아봐라. 할 이야기가 있다. 앉기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집을 팔았다. 정적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 하셨어요? 윤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을 팔았다고 했다. 며칠 전에. 아버지, 농담이시죠? 그런 중요한 걸 왜 상의도 없이. 상해? 나는 비웃었다. 너희들은 나와 상의했나? 요양원 보내는 것도, 후견인 신청하는 것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만해라. 이제 다 안다. 나는 서랍에서 흰색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휴대폰도 함께. 무엇을 안다는 거죠? 윤경이가 억지로 당당한 척했다. 나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치매 진단서 받으면 바로 요양원 보낼 수 있어. 윤경이의 대답까지. 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오해예요. 윤경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오해? 나는 또 다른 녹음을 틀었다. 당연히 우리 거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도 다 확인했어. 3억은 좋게 될 거야. 윤경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나는 사진으로 찍어둔 관찰일지를 보여줬다. 가스레인지 끄는 것 깜빡함. 거짓으로 기록이라고 내가 직접 써놨더라. 윤경이가 주저앉았다. 아버님, 저는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 민수가 다가왔다. 아버지,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집을 파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극단적. 나는 다시 녹음을 틀었다.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되죠? 네, 어머니. 윤경이와 사돈의 통화 내용이었다. 후견인 신청서도 이미 준비해놨더라. 내가 다 봤다. 민수가 변명을 시작했다. 아버지, 그건 정말 아버지를 걱정해서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소리를 질렀다.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드물었다. 윤경이 내가 써놓은 일지에 다 나와 있다. 거짓으로 기록했다고. 윤경이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집은 팔렸고 돈도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나도 갑자기 요양원에 갇힐 뻔했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나는 차갑게 웃었다. 76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내 아들한테서 말이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박태훈이 약속대로 왔다. 그리고 동네 경로당 어른들도 함께였다.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다. 내 증인들이다. 문을 열자 박태훈과 김 여사, 박할아버지, 최할머니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록 선생님의 제자 박태훈입니다. 박태훈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선생님 상황을 모두 듣고 왔습니다. 김 여사가 윤경이를 쏘아봤다. 어머, 이 집이 며느리구나. 어른을 이렇게 속이다니.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박할아버지가 민수를 향해 물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록이 형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지. 우리가 다 지켜봤어요. 최할머니가 거들었다. 윤경이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우는 것도 연기 아니야? 김 여사가 매섭게 말했다. 나는 박태훈에게서 서류 봉투를 받았다. 매매계약서 사본이다. 이미 소유권 이전도 마쳤고.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다. 아버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응, 이미 끝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들이 10일간 여행 즐기는 동안 나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제 각자 살기를 찾아라. 윤경이가 매달렸다. 아버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믿을 수가 없다. 한 번 속은 게 내 잘못이지만 2번 속으면 내가 바보지.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간다. 새 집주인이 내일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망연자실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조금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76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하루였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한 하루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작은 미소가 나왔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지금 서초구 작은 오피스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28억짜리 아파트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예쁘다. 아내와 함께 산책했던 그 길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 사건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아들 민수 이야기부터 해보자. 그날 이후 그는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문자, 전화, 심지어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나는 만나주지 않았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일이 로펌에까지 알려졌다.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결국 사직을 하게 되었다. 효자 변호사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까지 났다. 며느리 윤경이는 더 심각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면서 그녀는 외출하기도 어려워졌다. 경로당 어른들의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며칠 만에 온 동네가 다 알았다. 결국 그들은 전세금을 구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손자 준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하다. 그래도 고3인데 이런 일로 상처받았을까? 하지만 그것도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할아버지를 쫓아낼 생각을 했을 때 예상했어야 하는 결과니까. 딸 다현이는 달랐다. 처음엔 오빠 편을 들며 나를 원망했다. 아빠, 너무 극단적이시잖아요. 대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내가 녹음과 증거들을 보여주자 말을 잃었다. 아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2주 넘게 관찰당하고 치매 환자 취급받았다. 다현이는 물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내가 부산에 있으니 어떻게 알겠나. 그 후로 다현이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온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아빠, 이번 주말에는 뭐 하고 싶으세요? 한강 산책이나 하자.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을 걷는다. 아내와 걷던 그 길을 딸과 함께 걷고 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박태우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다. 선생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홀가분하다.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너도 나이 들어봐라.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될 거야. 동네 경로당 어른들도 가끔 안부를 묻는다. 김 여사는 특히 자주 연락한다. 상록이 형님, 잘하셨어요. 우리가 다 지지해요.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그분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싶다. 요즘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이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족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비슷한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내 경험을 나누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있다. 어르신, 참고만 계시면 안 돼요. 증거를 모아두세요. 기록이 중요해요. 날짜와 시간까지 자세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다.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충분하다. 공익신탁으로 묶어둔 10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월 300만 원 정도 된다. 연금 360만 원과 합치면 660만 원.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넉넉하다. 나머지 돈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고 있다. 상담 봉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혼자 사시는 분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한 분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분들이 받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내 새로운 사명이다. 가끔 후회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왜 진작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76년을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돈과 집은 잃었지만 존엄은 지켰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다. 딸 다현이가 지난주에 말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저도 아빠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값어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창밖으로 한강이 보인다. 아내가 보고 싶다. 천국에서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여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나는 이제 76세가 아니라 1세다. 새로운 인생의 1년차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히 내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한다.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아무에게도 굽히지 말자. 이것이 내가 76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존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참지만 말고 용기를 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과 감상평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